네, 자리 정돈이 다 되신 것 같아서요. 저희 종합 토론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세 주제와 관련돼서 발표했던 세 주제와 관련해서 토론자분들과 자장님을 모시고 종합 토론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부동산연구원의 김근영 원장님을 좌장으로 모시고 토론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장님, 좋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모로 바쁘실 것인데 이렇게 자리를 많은 분들이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뵙던 분들도 참 많고요. 그리고 특히 보니까 학교, 그리고 LH, 부동산원, 그리고 또 언론에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큰 주제로는 2030 주거복지 갈 길을 묻다. 그래서 이게 그 전에 우리 2012년이든가 13년 처음 할 때 이런 주제로 토론을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고 지금 또 10여 년이 지나서 다시 또 토론을 하는데 시기별로는 또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주제로 발제를 해 주셨고, 특히 주제 세 가지 주제에서 9분이 준비를 해 주셨는데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주제, 우선 기조강연부터 상임 대표님 기조강연 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주거정책을 위한 제언에서 유엔의 인권 헌장에다 우리의 주거 기본법 관련되는 사안들, 여기로부터 주제를 지금 뽑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 세 가지로 해서 첫 번째, 주거비 부담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김덕래 박사님 포함해서 세 분께서 좋은 자료를 또 만들어 주셨고, 두 번째 주제는 주택시장 안정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연결해서 맞춤형,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이 부분은 또 지기현 교수님 포함해서 세 분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주거 생활의 품격 향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품격 향상, 그 제목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정리를 참 잘해 주셨네요. 윤영호 원장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원래 당초에 이제 취지는 좀 그 학계에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시고 상대적으로 조금 젊은 분들로 해보자 이래서 사실 그렇게 지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젊은 분들이 아니에요. 보니까 이분 세 분 보면은 두 분은 주택학회장님을 이미 하셔서 지금 이제 고문급으로 가 있는 분들이 두 분이 발표를 해 주셨고, 지금 현재 지금 주택학회장님도 저기 오셨는데 저분도 젊지가 않아요. 그렇고 또 주거학회에 또 연구원장님을 계시는 윤영호 원장님께서 이렇게 발표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하시는 분들은 좀 시니어급들로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일부는 또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실제로 한 30-40년 가까이 이런 주거복지 주택정책에 이렇게 많은 그 연구를 해오시고 또 정책에도 기여해 오신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같이 해주시고, 또 감사하게도 우리 매경의 논설위원님께서는 이 분야에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공동으로 이렇게 개최하면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정책관님께서 이렇게 나와 주셨는데, 보통 사실 토론회, 일반 토론회 하면 이제 과장님 나오는 경우 많은데 국장님께서 이렇게 관심 가지고 나와 주시니 바로 이제 정책에 반영하시겠다는 강한 의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토론자 분들이 6분이세요. 6분부터 제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순서하고 조금 다르는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로 토론을 진행할 것인데요. 이 순서로 하는 것은 지금 이제 학교에 계셨던 분들도 있고 연구기관에 계셨던 분들도 있고 또 언론 그리고 정부에 계신 분들이 있어서 사이사이 좀 섞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국 주거 서비스 소사이어티의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강순주 이사장님. 강순주 이사장님 이제 학교에서 또 오랫동안 강의를 하셨던 교수님이십니다. 강순주 이사장님,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는 한국사회정책연구원에 계시는 박신영 박사님이십니다. 또 박신영 박사님께서는 LH 연구원에서 토지투기 연구원에서 오랫동안 40여 년 가까이 하셨죠. 그렇게 연구를 해 오셨고요. 다음에 건국대학교 고성수 교수님 오셨습니다. 고성수 교수님도 학교에서 또 후학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주택정책 부분에서는 전부 대가 분들이십니다. 감사하고요. 다음에 이제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매일경제의 심윤희 논설위원님 같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손경환 원장님. 손경환 원장님께서는 국토연구원의 이제 주택토지본부장님도 하셨고, 부원장님 하시고,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원장님을 하셨는데, 최근에 또 책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제가 아는 기억만으로도 한 45년 정도, 이 정도 우리 분야를 연구하신 그런 우리 귀한 전문가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는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기봉 정책관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을 이 순서로 하면 좋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회가 끝나면은 지금 방청석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한 2분 정도 제가 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2분 정도는 좀 준비를 미리 하고 계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우리 보니까 여기 지금 토론 시간이 5시 반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5시 반까지 되어 있고, 그러면 지명 토론자분들이 그러니까 6분이 계시고, 그럼 방청석에서 한 2분 정도 이렇게 또 토론해 주신다 한다면 8분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보통 남은 시간을 놓고 보면 한 10분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제가 여태까지 토론을 진행해 보면서 시간을 10분 주면은 10분 내로 하시는 분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8분씩 8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8분이 넘어가면은 다른 분들이 토론 시간이 조금 줄어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점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간이 또 좀 더 남으면은 여기 원턴 더 할 수도 있으니까, 아까 내가 미진해서 그 부분은 못했다 하면 또 얘기하시면은 그럴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거기 때문에 토론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한국주거서비스 소사이어티의 강순주 이사장님 토론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국주거서비스 소사이어티 이사장 강순주입니다. 아까 자장님께서도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건국대학교 건축학과에서 주거계획하고 커뮤니티에 관련 연구를 오랫동안 연구해 왔던 학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2030 주거복지 갈 길을 묻다의 기조 강연에서부터 또 3분의 주제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2030 주거복지 갈 길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보편적인 주거 서비스 실현이다 라는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2015년에 주거기본법이 이제 제정이 되었죠. 이제 그 동안에 그 주거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하드웨어 중심의 주택 공급 중심에서 이제 쭉 발전해 왔다고 한다면 주거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사람 중심의 주거 정책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면서 이제는 그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주거 서비스의 개념과 범위가 굉장히 범용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세 가지의 주제 발표가 제가 보기에는 제일 주제는 바로 경제적인 이제 주거 서비스 소사이어티에 제가 이사장으로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거 서비스 인사이트라는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책에는 주거 서비스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실제 주거 서비스가 현재 어떻게 사회에서 또 기업에서 또 민간에서 공공에서 또 제3섹터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또 어떻게 공급되고 있나 이제 뭐 이런 것을 이제 쓴 책의 내용인데 오늘 주제로 발표하신 제1주제는 바로 주거 서비스의 개념과 범위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경제적인 주거 서비스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주거 서비스의 방향의 내용으로 발표를 해주셨고 또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주택 공급,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물리적인 주거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범위를 이제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물리적 주거 서비스의 공급 방향의 내용으로 정리해 주셨다고 생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제3주제는 주거생활 품격 향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저희는 주거 서비스가 바로 생활적인 주거 서비스 방향의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2030 주거 복지 갈 길을 이렇게 세 주제로 기획을 하셔서 발표해 주신 것을 보니 이것이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보편적인 주거 서비스 실현이구나 라고 하는 답을 얻은 것 같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각 주제별로 이제 현재의 상황을 아주 면밀히 이제 분석하시면서 향후 주거 정책 방향을 이 세 가지의 주거 서비스의 개념과 범위 안에서 아주 적절한 제안을 해주셨다고 사료가 됩니다. 2006년도에 발표되었던 주거 서비스 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주거 서비스 지표 개발을 하였는데요. 그 당시에 그 내용을 보면 경제적인 측면하고 그 다음에 물리적 측면의 수치 제어적 범위에 굉장히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소득이 3만 불 시대이죠. 그리고 저성장, 그 다음에 저출산, 그리고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지금의 주거 서비스 지표는 2006년도에 발표되었던 주거 서비스 지표와 조금 다르게 또 한번 개발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로 경제적, 물리적 측면뿐 아니라 생활적 측면의 주거 서비스 지표도 고려함으로써 주거 약자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편적인 주거복지 실현을 목표로 해야 됨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신 발표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좀 아쉬웠던 게 제1주제하고 제2주제는 내용을 아주 잘 발표해 주셨는데 제3주제는 시간을 지키시느라고 아주 뭐 굉장히 화려했죠, PPT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을까 싶은데 그 내용을 자료에 집에 있습니다 하고 너무나 빨리 그냥 지나가 버려서 굉장히 안타까웠기 때문에 제가 제3주제와 맞물리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세 가지 좀 보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저출산, 저성장, 초고령 사회, 또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앞으로의 이 주거 문제 해결 방법은 융합이라는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조금 추상적이긴 하지만 이미 많은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또는 이런 저희가 주거복지 포럼에서 그동안 2013년부터 수차례에 걸친 포럼을 통해서도 이야기되었던 내용입니다만 결국은 주거 문제, 주거 복지의 어떤 갈 길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융합이다. 기술과의 융합,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환경과의 융합이죠. 그 다음에 사회문화 가치의 융합적 접근뿐 아니라 이를 주도하고 제도화하는 정부 부처 간의 융합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 또 민간 또 저희 같은 제3섹터와의 융합이 매우 중요한 그 어떤 해결 방법이라고 봅니다. 오늘 그 제3 그 주제에서 그냥 그림으로 뭐 하시면서 설명을 안 해주셨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게 곧바로 시행될 돌봄 통합 지원법 내년에 시행이 된다고 하죠. 그 시행에 대응하여서 국토부는 이 초고령 사회의 보건복지부는 물론이고 지자체 부서와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프라와 재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죠. 할 것이고 당연히 그래야 할 것이고, 이는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어떤 해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부처 간의 협력과 이런 거를 많이 그동안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이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을 곧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그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또 실제로 각 지자체하고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국토부가 융합해 나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고령 사회 고령자가 AIP, 에이징 인 플레이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더 나아가선 AIC, 에이징 인 커뮤니티라고 하셨습니다. AIC 개념으로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금 살고 있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가 결국은 내가 살고 있는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싶다는 그런 욕구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현재 고령자들이 AIP,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싶다는 욕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살고 있는 주택에 개조 지원 강화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고요. 고령자들만 모여 사는 실버스테이나 실버주택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자녀 세대와 함께 지역 커뮤니티 안에서 돌봄도 제공받으면서 또 함께 거주하는 정말 새로운 모델의 공존형, 그러니까 여러 세대가 같이 공존하는 공존형 주거 모델이 꼭 실현되기를 정말로 기대합니다. 더불어 이게 그 건강한 액티비 고령자들은 지역 커뮤니티 안에서 이게 돌봄만 받을 게 아니죠. 함께 참여도 하고 함께 지역을 관리해 나가는 또 주체로서 또 협력하는 체제, 그런 구축이 정말 간절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향후 지역이나 도시 공간의 트렌드는 지금처럼 물론 당연히 3터죠. 네, 1터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놀터죠. 우리가 이제 지금 사실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그럼 금토일 주말에 또 어디로 우리가 어떤 그 여가를 보내시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도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3터이자 1터이자 놀토인데 거기에 플러스 돌봄터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말 생활 공간 인프라가 정말 잘 구축이 돼야 되고 거기에 주거 서비스가 확장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정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앞으로의 어떤 그 방향입니다. 따라서 관련 산업들이 활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건축 서비스 산업 진흥법, 또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법이 있죠. 그 외에 정말 이제는 수요자 중심의 주거 서비스 산업 진흥법 제정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고 정말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자, 제가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이상 2030 주거복지의 갈 길은 어떤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다양한 협력 시스템 속에서 국민 누구나가 다 같이 참여하고 또 돌봄을 받는 보편적인 주거복지 실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순지 이사장님 감사드립니다. 아마 크게 우선 방향으로 보면은 보편적인 주거복지를 이제 지향하고 있는 그런 주제들로 정리가 되어져서 좋다. 특히 주거 서비스 지금 계속 또 다루시고 그러다 보니까 주거복지 서비스 부분에서 중요한 게 경제적인 측면, 그다음에 물리적 측면, 생활환경적 측면, 이 세 가지를 오늘 주제가 잘 다루어 줬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는 주거복지 얘기를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좀 못했던 부분에 주택정책하고 주거복지정책, 이게 이제 조금 혼동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 주거복지에 적합하게 정리됐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세 가지 사항에서 주거 문제 해결은 융합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그 부분도 아마 이제 중앙정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그 제3섹터까지 포함하는 그런 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는 말씀. 두 번째로는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되다 보니까 살고 있는 지역이나 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도 필요한 주거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져야 되겠다는 말씀해 주셨고, 세 번째는 도시공간의 3터, 1터, 여가뿐만 아니라 어떤 돌봄까지 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수요 중심의 주거 서비스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는, 두 번째 토론은 우리 박신영 한국사회정책연구원 박사님께서 통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가 이 새 정부 출범에 앞서서 그 주거복지의 갈 길을 묻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정말 너무 훌륭한 주제로 주거비 부담 완화, 그리고 주택 공급과 주택 시장, 그리고 주거의 정말 품격 향상, 이런 주제를 다루셨기 때문에 좀 그 주제에 맞춰서 정부가 이런 건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주거비 부담 완화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나라 주거비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우리나라 주거비를 보면 2024년도에 35만 2천 원 정도밖에 안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는 가계 소득의 12.2%라 그랬어요. 이거 12.2%, 35만 2천 원 이러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거비 너무 비싸, 이렇게 말하면 이게 너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또 근데 슈밥의 지수를 얘기를 했는데, 슈밥의 그 지수에서 주거비가 부담스럽다 그러면 되게 30%는 넘어야 주거비가 부담스러운데, 아까 김동래 박사님 발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그 어느 소득을 100만 원, 200만 원 이하로 다 쪼개도 20% 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런가 해보면 이거는 발표자의 잘못이 아니라 가계동향 조사에서 주거비를 그렇게밖에 안 만들어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진짜 주거비 이거 정말 좀 제대로 파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 제가 보기에는 제일 이렇게 그 가계동향 조사에서 간과한 게 자가거주자들의 주거비 부분이 그 자가거주자들이 어쨌든 주택 구입에 따른 비용이든 주택 취득에 따른 비용이든 뭔가가 좀 들었을 텐데, 그 부분이 조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가구 유형별로 적어도 좀 주거비 정말 현실적으로 이거 우리나라 주거비 비싸, 싸도 괜찮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거 정말 주거비다라고 할 만한 통계는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또 다행히 정부에서도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주거비 보면 자가거주자의 주거비가 제일 비싸더라고요. 그 다음에 민간차가, 공영차가 이렇게 그 주거비 부담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건 두 번째라기보다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의견, 이건 이제 제가 발제자에 대해서 좀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하는 부분인데요. 그 발제자는 LTV 완화, 뭐 DSR 완화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로 반대하는데,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뭐 LTV, 발제자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이거 뭐 부동산 가치 급락이 부동산 가치가 급락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대출 그 채권의 부실화가 소래되지 않으니까 더 올려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LTV나 DTI를 볼 때는 그 부동산 채권이 부실화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계부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게 양극화를 초래하는 건 아닌지, 전 늘 걱정되는 게, 이게 실수요자 하지만 진짜는 실수요자보다는 이게 LTV가 올라가면 정말 뭐 부모한테 뭐 돈 좀 살짝 갖고 와서 뭐 대출이자 상환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는 게 아니라서 늘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 뭐 주택 가치의 주택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되는데, 은행 돈 저렴한 것까지 갖다 쓰면서 양극화 심화하는 게 옳은가 하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 저는 그 부분은 정말 지금 충실하게 잘하고 있으니까 저는 계속 잘해줬으면, 정부가 괜히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택 공급과 시장 안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기서도 전 좀 통계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주택 공급 관련된 그 통계를 보면 우리가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이렇게 세 단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사실 착공하고 인허가는 비슷할 거고, 분양은 뭐 대개 한 1년 정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4개월에서 16개월 뒤에 분양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준공은 착공, 인허가부터 한 3년 정도 걸리는 거, 아파트 한 층 올릴 때마다 1개월씩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자료를 보여드릴 수 없는데, 이거를 이렇게 그냥 편의상 1년 뒤, 3년 뒤 이렇게 해서 준공 분양을 한번 좀 맞춰봤더니, 그 13년부터 24년까지, 그러니까 22, 23, 24는 그 뭐 인허가는 계산 안 했습니다. 그냥 13년부터 21년까지 인허가는 얼마를 받았고, 착공은 얼마가 됐고, 그 사이에 분양은 얼마였고, 준공은 얼마 됐나 했더니 이게 숫자가 상당히 590만 호, 564만 원. 그러니까 인허가하고 착공은 그래도 뭐 한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분양하고, 뭐 분양은 또 그렇다 치고 준공하고의 차이는 한 100만 원 정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가 인허가 통계에 집착하기보다는 진짜 착공된 주택이 준공될 때까지는 얼마인지 이런 걸 좀 그 지역별로 이렇게 파악을 해주면, 이게 아까 그 주택시장 조기경보 시스템, 거기에도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주택 업무 편람을 찾아보니까 뭐 저기 인허가 관련해서 누가 집을 지었는지, 주택 규모별로 어떻게 지었는지, 그 다음에 주택 유형별로 어떻게 지었는지 이런 자료들은 나오는데, 결국은 그게 인허가가 실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이제는 실제 데이터, 좀 팩트 위주의 데이터를 만들어주면 그게 결국은 건설회사나 뭐 투자자나 결국 소비자까지도 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뭐 두 번째는 워낙 정말 다양한 그 주택 공급, 그러니까 주택 시장은 여러 가지 정책을 얘기하셔서 뭐 정말 많은 내용을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셔서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쉬운 거는, 이게 2030이면 그때 벌써 우리나라 인구나 가구 구조가 크게 변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주택을 짓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주택을 어떻게 조금 말하자면은 공가.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파트 공가가 되게 많더라고요. 아파트 공가가 한 50% 넘더라고요. 우리나라 공가 중에 농촌에 있는 빈집만 공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과잉 공급된 지역의 주택들을 어떻게 통합을 해서 뭐 하나의 뭐 다른 용도의 뭐 복지관으로 쓰든지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또 분할을 한다든지 멸실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조금 이제는 우리가 서서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 주거 생활의 품격 향상, 정말 이 품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뭔가 굉장히 격이 높아져서 정말 이 윤영호 박사님 장명 실력에 다시 한번 감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 거는 최저주거 기준 미달 가구를 29년에 1% 미달로 줄이는 거를 하나의 뭐 이렇게 방향으로 삼고 있다고 그런 얘기가 그 데이터상에 나왔는데 그 윤영호 박사님이 하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최저주거 기준이 얼마나 면적 기준이 낮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 같이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35년, 그러니까 1976년에 그 일본이 최저주거 기준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거하고 우리나라가 최저주거 기준 2004년에 만들고 2011년에 새로 수정했어요. 근데 그거 2011년에 최저주거 기준하고 일본 거를 비교를 해도 우리나라가 다 작아요. 1인 가구도 2제곱미터 낮고. 근데 일본은 2006년도에 최저주거 기준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1인 가구는 고령자든, 그러니까 1인 가구는 고령자든 청장년이든 25제곱미터가 최저주거 기준의 1인 가구 면적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바꾼 게 14제곱미터입니다. 11제곱미터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청년주택 너무 좁아서 안 들어가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라 제가 빨리 말하려고 너무 빨리빨리 말하고 있는데 최저주거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진짜 본격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거기본법을 작년에 2024년 6월 달에 개정하면서 시대적 상황 변화에 맞춰서 최저주거 기준 바꾼다라고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진짜 고민하셔서 물론 돈도 많이 들겠죠. 왜냐하면 공공주택이라든지 여러 주택을 지을 때 면적 기준을 확 올릴 때는 돈이 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어떤 품격 있는 그런 상황을 대응한다면 최저주거 기준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품격 향상을 하면서 신규 주택이라든지 이런 주택은 했는데 노후주택 어떻게 할 건지, 특히 지방에 30년 이상 된 단독주택, 공가도 많아요. 이런 주택들을 어떻게 할 건지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 박사님께서 시간을 틀어주셨는데 시간이 오버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박신영 박사님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우리 토론자 발제자를 한번 바꿔서 해봅시다. 예, 거의 지금 발제 수준의 자료를 워낙 연구를 이제 많이 해오시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차이 부분이 있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주제 관련해 주거비 부담 완화 부분에 소득 대비 주거비 부분에 대한 이제 산정 기준이 달라서 그럴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그냥 렌트를 놓을 것인가 아까도 몇 가지 기준 나눴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따 끝나고 우리 발제하셨던 분들 간단하게 한 1, 2분 정도 얘기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또 한번 같이 그거는 이런 것이었다 이런 얘기도 또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LTV나 DTI, DSR에 대한 의견 이건 서로는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가계부채를 중시할 것인가 아니면은 주택을 갖다 쉽게 구입하고 그 다음에 임차할 수 있는 자금 지원이 필요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각도의 차이가 다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은 의견 주셨고요. 주택 공급 특히 여기서 이제 50만 원 그러면 연간 50만 원 하면 이게 인허가 기준이냐, 착공 기준이냐, 준공 기준이냐 수치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수요 추정을 해가 연간 40만 원 내외라고 하는 것은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준공 기준으로 보는데 정부에서 이제 계획을 세울 때는 그 입주할 수 있는 물량도 그렇지만 각 시점에서 언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인허가나 착공 기준이 일단 산정하기가 아마 용이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짓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가 관리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빈집 관리 부분도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하고 연계시켜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 허물어 버릴 것인지 아니면 활용을 할 것인지 이런 논의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저 주거 기준 상향 조정은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때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오랫동안 지금 1인 가구 같은 경우 14제곱미터, 2인이 25제곱미터든가요? 거기 보니까 지금 2인 가구하고 일본 것이 맞네 1인 가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지금 이제 우선 여태까지는 진이라고 좀 정신이 없었던 건 사실이죠. 네.
자, 박신영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그럼 세 번째로는 또 계속 많은 연구를 해주신 고성수 교수님 토론해 주시겠습니까? 고동수 교수입니다. 박 박사님이 시계 좀 해달라고 하더니 저 때문에 발표 못한 것 같이 말씀하셔가지고 섭섭합니다. 나름 도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은 사회자도 아닌 주제에 제가 푸시한 것 같아서 막상 박 박사님 디스하고 시작했으니까 착하게 생긴 박 박사님이 LTV와 DCR 완화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금융 부분을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오늘 여기 앉았는데 사실상은 금융에 관한 얘기는 김덕래 박사님 부분에서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멘트 드릴 부분이 많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저희 금융 쪽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거복지를 금융 포용성 강화, 확대 이런 걸로 주거복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TV도 그 돈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대부분 돈이 없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DCR은 소득이 적은 사람이 집을 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제가 떨어지면은 제일 먼저 타격받는 거는 저소득자, 저자산가가 타격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대로 부잣집 아들이 이렇게 쉽게 LTV 빌려가지고 엄마가 돈 이자 내주고 이런 거 요즘은 그거 잘 안 돼요. 엄마가 이자 내주시는 거 혹시 계획하고 계시다면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겠지만 실제로 저희 공부한 쪽에서 연구를 해보면은 분위별로 이런 것에 그러니까 금융 규제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소득, 저신용, 이 저자산가들 계층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 같은 거를 조금 부작용을 억제해 가면서 이런 제도를 조금 완화해 줄 수 있었으면 어떨까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몇십 차례 규제가 있는 내용들 가지고 관련 연구들을 이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아무튼 그때 특히나 많이 했으니까 그 규제 효과에 대해서 들여다보는데 대체로 규제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게 일반적인 결과들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이제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 규제를 한다고 딱 하면은 그 다음날 신문에 이제 난리 났다, 이제 돈 못 빌린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시장에서도 중개업소 가가지고 인터뷰하면 이제 매물이 싹 들어갔다는 등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은 별로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었던 정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랬으니까 문재인 정부 때 가격 올라가는 거를 그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던 것도 맞는 거겠죠. 그래서 시간이 빨리 가네요. 제 잘못이 아니네요. 그래서 좀 괜히 박 박사님 괴롭혔던 것 같아서 또 죄송해지네요. 그래서 금융 포용성 확대가 주거복지에 큰 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하기도 한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좀 연구를 했던 결과는 강남구만 딱 놓고 봤을 때 LTV를 늘렸다 줄였다 하면 따라서 가격 변동성이 좀 있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강남같이 이제 집값도 많고 그래서 금융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금융 규제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금융 규제를 하게 되면요, 강남의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만 한다, 이렇게는 안 하죠. 전국적으로 같이 쫙 나가게 됩니다. 제가 한 2년 전인가 제주도를 이제 한번 들여다보려고 했는데
규제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왜 뭐 딴 데도 그렇지만 여기도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보니까 지방의 경우에는 금융 이용 정도가 무척 낮습니다. 강남은 제가 이게 숫자 외웠는데 진짜 젬병이라서 그런데 그때 보면 서울은 한 120 정도 지수가 나올 때 제주는 30 정도 지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때려잡는다고 해도 제주도 사람 어차피 안 빌렸을 건데 뭐 때문에 이게 영향이 되냐는 거죠. 그게 앞서 김동래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인 우리가 정부가 규제를 하고 이제 부동산 정책을 쓰고 규제라는 말은 좀 너무 그럽니다만 부동산 정책을 활용할 때는 서울 수도권이나 대도시 중심으로만 이게 정책을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거기에만 사는 건 아닙니다. 그 말하자면은 지방의 경우 그런 데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이 하다못해 공급 정책이 그 수없이 나온 공급 정책에 봐도 지난 뭐 한 10년 동안의 공급 정책 얘기에 제주도에 한 개 구가 이름이 한 번 들어왔다 나갔다 실제로 공급 안 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없는데 있는 척하고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던 거 아니 그러려고 의도를 가지고 하셨겠죠. 근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자꾸 이제 지역별로 차등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얘기하면서도 정부에서는 눈에 띄는 수도권 정책 뭐 위주로만 얘기를 하는데 수도권 아닌 사람은 사람도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 선거판에 있는 사람 같아 보여서 죄송한데 아무튼 그런 조금 보다 좀 그 중앙정부의 정책이라 하면 이 우리나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주도 얘기 또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아직 조금 있네요. 제주도 가서 깜짝 놀란 게 제주도에서도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주거복지 관련된 제도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제주도가 작긴 합니다만은 담당 공무원이 3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전담이 아니고 딴 일 하시는 분들이 이름 붙어 있는. 제주도도 거의 70만 80만 되는 인구인데 그런 공무원들이 그런 정책들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는 생각들 합니다. 그 말하자면 뭐 저 서귀포 쪽에서 감귤 농장을 쓰는 할머니가 제주도청에 가가지고 뭐 그런 거 물어볼 리도 없겠지만 그런 서비스가 그러니까 그런 주거복지에 정부가 하는 주거복지에 대한 서비스가 전달되는 체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아야지. 그러니까 뭐 제 생각 같으면 이런 얘기하는 거를 제주도 서귀포에 감귤 농장 하시는 할머니도 오셔서 같이 좀 이 토론을 들으시면은 조금 더 어떨지 모르지만 그게 안 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필요한 주거복지 정책들을 이렇게 그 화려하게 맨날 만들지만 말고 이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 체계가 좀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잔뜩 써놨는데 저도 8분 다 돼가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김동래 박사님 말씀하신 지균 박사님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공급 정책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하시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임대주택 공급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만 신경 쓰고 있어요. 사실 민간 임대주택이 일본의 경우라고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더 이 모기지도 만져 들어오고 조금 더 뭐 앞서 나갔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일본은 임대주택이 없습니까? 마찬가지로 있고요. 그 경우에 기업형 임대주택이 특히나 우리나라에 모범이 되는 것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뭐 노무라에서 한다든지 뭐 대기업들이 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이 많은 건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일본의 경우에도 민간에서 제공하는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진짜 불과 한 1, 20년 사이에 그 대기업 중심의 임대주택들이 크게 늘은 건 사실인데 그게 주도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경우에는 기업형 임대주택보다는 내가 집 한 채 더 사가지고 임대 주고 하는 그런 민간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들이 많은데
나쁜 사람들 같이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민간 임대주택 하는 사람들은 집 두 채 사가지고 땅값 올리고 거기서 재벌되고 뭐 그렇게 되는 사람들 인양 생각하지만 이게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의 주요한 공급원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이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억압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기업형 임대주택만 추구하는 정책을 쓰는 거는 실제로 업자들은 다 알아요. 지금 20년 그 임대주택 그거 나온 이유가 왜 쉽게 안 나가냐. 그 전에 8년 임대주택 하면 4년 후에 분양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업형 임대주택 하겠다고 얘기하고 출발했던 기업가들이 대부분 4년 분양하면서 돈 털고 벌고 나오려고 했던 것들이죠. 그걸 보기 싫으니까 10년으로 늘려서 했더니 이 사람들이 또 5년 만에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당해봐라 20년 해보면 니네가 10년까지 버티냐. 안 올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 임대료 수준 가지고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너희는 20년 버티면은 20년 후에 캐피탈 게인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걸로 20년을 투자할 만한 돈 많은 기업가들은 거의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11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욕을 먹어도 어쩔 수 없네요. 오랜만에 우리 이상한 이사장님 뵀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상한 이사장님하고 같이 국민주택기금 뭐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연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금융 관련된 얘기를 하자고 하니까 주거복지 관련해 가지고 제일 큰 돈주머니는 옛날에 국민주택기금, 지금은 주택도시기금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주택도시기금이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이유가 뭐겠어요? 들어온 돈은 없고, 그러니까 주택도시기금은 목적성 기금이기 때문에 항상 돈이 입출입이 있는 건데요. 부동산 시장이 잘 안 되니까 청약은 안 되지, 그리고 뭐 채권도 잘 안 팔리지, 뭐 이렇게 되니까 들어오는 수입은 없고 나가는 돈은 또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하면 정치하는 사람들마다 내 레짐에 이 정도는 해주고 나간다고 해서 자꾸 얘기합니다. 지금 사실은 뭐 내일 모레면 선거 또 해가지고 또 정치가들이 나와가지고 선심을 쓰겠죠. 우리 주거복지에 지금 좋은 아이디어들 가지시고 좋은 얘기 하셔도 그 기금 없고 돈 없으면 하나도 못 움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돈 얘기 자꾸 하니까 제가 좀 이상하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기금이 우리가 200조 넘어 잘 되던 기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그런 지경에까지 지금 되고 있는데 아무튼 새 정부에 바란다는 거라고 하면은 제발 우리가 주거복지를 여기 좋은 교수님들이나 학자분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걸 위한 재원들을 충분히 유지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무리한 자기 뭐 나름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무리한 재원 유용 같은 거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만할게요. 너무 많이 했습니다. 예. 예. 고성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사실 원래 시간은 한 10분 이상은 할 수 있었는데 8분 드리면 보통 12, 3분 하시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크게 많이 지났다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한 세 가지쯤에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제 LTV, DTI 등의 금융 규제 부분에 대한 것은 또 두 분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죠.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이제 보신 부분도 있고 또 가계부채 측면에서 본다면 또 주택시장 측면에서 본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고성수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부작용을 좀 줄이면서 이런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떨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고민하면 어떤 그 접점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 치료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실제 이제 저는 지방에 있어 보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 양극화의 심각성이 대단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임대주택 부분에서 특히 이제 1, 2호씩 임대해서 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을 또 어떤 범죄 시하고 또 어떤 그 뭔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바꿔줘야죠. 다수가 지금 임대주택은 그런 유형으로 되어 있고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는 아까 우리가 등록 임대주택도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또 인식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또 같이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고민은 아마 국토부에서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예의재원 21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긴 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전체 조성 운영 부분에서 하는 것이 뭐 조성도 줄어들었지만은 여러 부분에서 공급 그렇게 원활하게 돼가지 않으니까 운영 부분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아마 이제 우리 정책관님도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매일경제 심윤희 논설위원님 토론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매일경제 심윤희라고 합니다. 그 전문가님들의 주제 발표는 잘 들었습니다. 사실 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전문가 같은 그런 식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현장에서 제가 이제 그 지켜봤던 그 정책들, 주거에 관련된 정책들 이런 것들과 또 그 안에서 이렇게 반복된 어떤 그 문제점들 이런 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부로 처음에 이제 기자로 갔을 때가 2006년이었고 그때가 이제 노무현 정부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여정부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부동산 정책을 좀 실패한 걸로 저희가 다 판단하잖아요. 워낙 이제 집값이 뛰어가지고 임기 동안 거의 50% 가까이 이제 집값이 뛰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좀 그 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여정부는 좀 이 주거 복지하고 또 서민 주거 안정에 대해서 좀 진심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국민 임대 그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래가지고 100만 호 공약을 이제 내놨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공급했던 게 5년 따져보니까 45만 호를 공급했습니다. 공공주택까지 합하면 한 50만 호가 넘게 이제 공급을 하였는데 그게 사실 이제 역대급으로 이제 지금 전 정부 역대급 정부들을 볼 때 굉장히 이제 많은 그 공급을 한 건데 그 당시에 이제 IMF 이후에 이제 그 무주택 서민들 생활이 이제 되게 안 좋고 그러니까 그 이제 정책을 시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임대랑 분양을 섞은 소셜 믹스 또 뭐 장기 공공임대 기반 마련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그 당시에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참여정부 얘기를 이제 길게 하는 이유는 그때 이제 참여정부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그 목표를 했던 게 이제 전체 가구 수 중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12%까지 이제 맞추겠다 이런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제가 그 박사님 발표를 듣다 보니까 현재 8.4%다. 그러니까 전체 그 주택에서 공공임대 비율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8.4%라고 하는 거는 좀 이제 선진국 평균이 한 20% 되는 거하고 비교하면 좀 낮은 수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주거 복지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진 거는 한 20년이 됐는데 이제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주거 복지에 대한 방향도 많이 바뀌고 또 간판도 많이 이제 바꿔달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제 보금자리 주택이라 그래가지고 이걸로 바꾸면서 그 전에 이제 국민임대에서 보금자리 주택은 중소형 분양 위주로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2007년 때 그 서울시에서 시프트라는 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기억하실 텐데 이게 장기 전세 주택이라서 20년 거주할 수 있고 그런 주택인데 그때 이제 반포 그 한가운데 반포 레미안 퍼스트지에다가 200조 정도 그 시프트 주택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중산층을 위한 이제 공공 임대라는 점, 또 중앙 정부가 아니라 지방 정부가 주택 정책을 했다라는 점,
뭐 이런 점에서는 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좀 물량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보면 행복주택이란 걸 했는데 이게 철도 부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임대주택을 넣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이때는 또 지역 주민 반발이 너무 심해가지고 실제 목표치의 한 20% 정도밖에 공급을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신혼 희망타운, 뭐 윤석열 정부에는 뉴홈 이런 이제 간판 가지고 했는데 실제 별로 깊은 인상을 남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도 바꾸고 또 공급 방식이라든가 이렇게 대상도 매번 바꾸면서 이게 정책의 어떤 그 누적 효과가 없고 또 국민 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주거 복지 정책은 좀 정권과 무관하게 뭐 한 10년, 20년 이렇게 쭉 지속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구조를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거비 부담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 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 뭐 고령층이나 뭐 저소득층 그런 주거비도 문제이긴 한데, 또 어딘가 좀 방점을 둔다면 사실 저는 이 청년 그 신혼부부 주거 문제가 저출산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실제 저희 주변에서 이제 그 뭐 2030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제 세대인 이제 50, 60들 이런 분들이 사실 더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식들 뭐 결혼시켜야 되는데 이제 뭐 좀 넉넉하신 집들에서는 이제 뭐 전세 보증금도 해줄 수 있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사실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계속 이제 결혼이 미뤄지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제 지인의 아들이 20대인데 결혼을 한다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다들 놀라서 어떻게 결혼을 하냐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육사를 가서 이제 그 장교로 임관하면서 군 주택을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 걱정이 없으니까 이제 결혼도 되게 이제 빨리 당겨진 거라고 하고, 또 뭐 다른 또 지인의 아들은 이제 20대인데 그 친구도 일본에서 직장을 잡았는데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도쿄를 제외하고는 주거비 부담이 별로 이제 심하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결혼의 걸림돌이 집 문제가 결혼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거 부담이 이렇게 결혼하고 출산 이런 거를 이렇게 좌우하는 게 좀 안타깝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출산 문제가 이제 아무래도 핵심이 주거이니까 이런 그 제가 뭐 자세한 어떤 정책을 줄 수는 없지만 그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 그다음에 주거 사다리 이런 게 꼭 필요하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품질에 관한 얘기인데, 공공임대 품질 아까 말씀 이제 많이 하셨는데, 저 이제 품질에 관련돼서 제가 하나 생각이 나는 거는 이제 2021년인가 그때인데, 그때 한참 이제 전세 대란이 벌어졌을 때였어요. 근데 그 어떤 뉴스가 났냐면은 경기도 동탄에 있는 그 공공임대 아파트 수십 가구가 이제 공실로 나왔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그 아파트에 이제 방문해가지고 막 저기 신혼부부 살기 좋다 막 이렇게 워딩도 하시고 막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였냐면 그 집이 이제 13평이고 되게 뭐 애를 낳고 살기에는 되게 좁았던 거고, 이제 그 주거지도 동탄으로 좀 멀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정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는데 그게 이제 수요자의 삶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양으로만 주택을 늘려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많이 비판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은 좀 최저 주거 기준이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뭐 누구나 살고 싶은 공간을 이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어떤 숙제를 그때 줬던 그런 기사였던 것 같고요. 뭐 제가 마무리를 좀 하자면, 정권에 따라서 이제 흔들리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좀 주거 복지 체계가 좀 일관돼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청년들이 안심하고 이제 결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주거 환경, 그리고 이제
국민이 원하는 어떤 품질을 갖춘 그런 공공임대주택 이런 게 이제 정부가 나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들 뭐 공공임대가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지을 땅이 없고 돈도 없다라는 그런 게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더더욱더 이제 현실적인 해법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뭐 유휴 국공유지를 적극 활용한달지 아니면 뭐 정비사업 내 임대비율 의무화 같은 그런 어떤 지금까지 실행됐던 정책들도 적극 검토하면서 아까 지규현 박사님이 강조점을 두셨는데 민간 참여형 임대주택 확대, 또 아까 고성수 박사님도 여기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적정 수익을 보장을 해서 이제 민간 임대주택이 좀 확대되도록 그렇게 하는 정책들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새 정부가 그 전 정부의 어떤 시행착오들, 주거복지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노정했던 그런 어떤 시행착오들을 잘 연구해서 어떤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리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예, 보면 정부 바뀌면서 계속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이름 바뀌어왔던 거 뭐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아시는 상황 아닙니까? 가령 처음에 노태우 정부 때 할 때는 일기 신도시 하면서 영구임대 하더니, 그 다음에 또 김영삼 정부 들어서는 50년 임대 하더니, DJ 정부 들어오고 노무현 정부 연계됩니다만 국민임대로 또 하더니, 그 다음에 또 여기서 MB 정부 들어가서 하면서 또 뭔가요? 그 보금자리 주택, 거기다가 임대주택 해가지고 붙이고 계속 네이밍을 받게, 그 다음에 행복주택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신혼희망주택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아마 이번에도 이제 워낙 이번에는 부동산 정책이 그렇게 크게 이제 이슈화되지를 않은 그런 상황 같습니다만은, 만일에 이게 이슈화되는 상황에 있었으면 또 네이밍 뭐 할 것인가 아마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복잡하다고 이제 통합공임으로 하자, 이거 통합공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전 정부에서.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게 아마, 그런데 사실 내용을 하나씩 또 뜯어보니까 나름대로 차별화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지 여기서 뭐 전에서 했었으니까 그냥 복잡하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다 합쳐버릴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소득계층별로 다 다르고 대상계층이 다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또 잘 활용하는가,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출산, 결혼, 집 문제, 품질까지 고려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수요 중심으로 좀 가고 물량에 가고 공급 물량 중심으로 하는 거 제고해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참고가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명토론의 다섯 번째로 올 성경환 그 원장님 토론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도 한 시간을 맞춰서 한 10분 동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제들을 잘 들었고요. 저는 발제 내용 이외에 우리가 이제 추가로 고민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주택 공급의 목적은 주거 안정이죠. 그리고 주거복지 향상, 국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 전체 좀 울리나요? 주택 시장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살펴보고 사람들의 주거 상황 이런 것들도 같이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주택 시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조금 불안합니다. 걱정도 되고 있고, 앞으로 또 이 금리라든가 이런 거 감안했을 때 앞으로 주택시장이 또 상당히 불안해질 우려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금리 같은 거시 여건을 보면은 시장 불안 요인이 상당히 잠재 있고, 또 미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역 간, 계층 간 수급 미스매치 이런 것들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미시적인 또 실천적인 그런 몇 가지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주로 이제 조금 미시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측면이고요. 거시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토론자분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뭐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계획인데요. 첫 번째는 이 지역 또는 계층간의 주거와 관련했고 이 어떤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청년 주거 문제, 또 노인 주거 문제,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인식들이 사항들이 나타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의 정책은 주로 이거를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주거 생활의 연계성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이런 예를 들면은 청년 문제, 노인 문제 이런 것들도 별도로 다른 것보다는 연계해서 다루고, 또 한쪽의 부족을 다른 쪽의 남아도는 부분 잉여를 연결해서 해소하는 방안, 그런 방법들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였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이 앞으로 주택 공급 방향은 지역별, 계층별, 또 연령별 이런 차별화가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은 우리가 투트랙이나 또는 좀 나아가서 멀티트랙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은 주택 공급을 살펴봤을 때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이 부족하고 또 택지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급에 한계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재건축을 활성화하자, 또 수도권 신도시를 개발하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정책들과 함께 또 이 대체 가능한 지역이 어딘가 이런 것들도 검토해보는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도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성과도 상당히 나타나기는 좀 불확실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대체 가능한 지역을 찾는 그런 접근, 뭐 교통이라든가 이 교육이라든가 건강 같은 그런 지역을 찾는 게 더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으면서 성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최근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생애 주거 문제, 생애 주거에 따른 주거 안정, 주거 복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논란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 주거에 맞춘 주택 공급을 하자 이런 정책들이 많은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생애 주거 주택 공급보다는 차라리 이 사람들의 생애 주거에 따른 주거를 이동하는데 이런 주거 이동을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이 시스템이 마련되면은 단기간에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생애 주거에 따른 맞춤의 주거 수요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으로 또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쉽게 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힘들게 많은 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부족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남아들고 또 연령별로 부족한 지역도 있고 남는 주택도 있고 부족한 주택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거 이동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이 고령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고령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이 주거 문제보다는 주거 문제, 저소득층 고령자는 주거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겠지만 어느 정도 중산층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 고령자가 되면은 사실은 주거 문제보다는 도리어 먹고 사는 문제, 생활 문제, 이 생활 소득 수준이 낮다고 충분하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더 본인들에게 이게 실제로 중요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고령자의 주택 정책은 주거 안정과 생활 안정 이 두 가지를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서 이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면은 주거 안정도 유지하면서 생활 안정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고령자들이 이 주거 다운사이징을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주거 다운사이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자금도 얻고 또 주거 안정도 유지하고, 근데 현재 우리나라 이 세제나 또 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 주거 이동을 상당히 제한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을 팔면은 결국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그리고 세금을 내고 나면은 별로 생활할 수 있는 자금을 구하기 어렵다, 얻을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거 이동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우리가 통해서 주거 이동의 걸림돌을 와서하고 이 사람들이 생활을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좀 미시적인 접근입니다만은 그런 정책들을 개발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됩니다. 예를 들면은 주택을 매각했을 때 사실은 양도소득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바로 세금을 부과하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주택을 매각했을 때 그 매각하고 좀 더 작은 집으로 다운사이징해서 작은 집으로 이동했을 때 그 남는 돈을 어떤 특정한 목적의 예금, 예를 들면은 노후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다가 예금했을 때 그 예금한 부분만큼은 세금에서 일단 보를 내주고, 그러니까 과세를 이어내주고 나중에 이제 세금을 부과를 하더라도 일단 그렇게 해주면은 이 사람들이 주택을 팔면은 나한테 바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정책들이 이 주거 문제 해결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큰 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사람들하고 저도 뭐 요즘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좀 더 세부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정부가 좀 잘 보살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주택을 팔았을 때 실제로 자기 손에 남는 게 별로 없고, 그럼 주택을 판 게 나한테 내 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잘 해주면은 어떤 이 실제로 정책에서 별로 힘도 들지 않으면서 정책 효과는 큰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오늘 지금 하는 게 2030 주거복지 갈 길을 벌다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동안 정책을 펼 때 그 정책의 효과 못지않게 부작용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주택 정책의 영향평가나 피드백 모형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참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역 간 계층 간 주거 정책에 어떤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겠다 말씀도 해주셨고, 청년 주거 문제는 특히 좀 이동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겠다는 말씀도 있었고요. 특히 이제 노년층 되면 다운사이징을 좀 하는 게 일반적으로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좋을 것인데, 세금 문제가 상당히 걸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 한 채 큰 걸 가지고 있는데 또 비싼 걸 가지고 있는데 소득도 없고 다른 거 연금도 못 받은 세대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이거를 연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옮겨가고 싶은데 뭐 그런 부분이 처분이 어려워서 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도 같이 되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토론 감사드리고요. 이제 우선 그 지명 토론 마지막으로는 국토교통부의 이기봉 정책관님 토론해 주시겠습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 이기봉입니다. 오늘 그 2030 주거복지 갈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그 주거비 부담 완화, 그 다음에 주택시장 안정과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 주거생활 품격 향상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이렇게 나눠서 발표와 지금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는 사실 우리 주거복지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상 주거복지 대부분을 이렇게 커버하는 주제라 굉장히 주제 설정도 굉장히 적절했다라고 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세 가지가 이게 딱딱 끊어진 거라기보다는 서로 약간씩 조금 다 연결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맞춤형으로 주택이 공급이 되면은 아무래도 주거비 부담이 좀 완화가 될 것 같고요. 또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에 맞게 정리된다면은 수요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니까 또 주거 생활의 품격도 같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사실 굉장히 많은 이슈들과 정책 과제들에 대한 정책 주제들에 대한 많은 정책 제안들과 좋은 말씀들 정말 너무너무 많았었고 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굳이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결국엔 또 주택 공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측면에서 방금 전에 송경환 원장님도 좀 주택 공급 측면에서 좀 첨언들을 좀 제언들을 많이 해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주제 발표에서는 아예 그래서 주택 공급에 대한 목표치까지도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뭐 이게 정부에서 하는 거를 이제 관행들을 보면은 또 이렇게 연초라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은 주택 공급 목표치 같은 것들이 뭐 관행적으로 이렇게 좀 제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나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나 우리 사실 다 아는 거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숫자가 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아무리 많은 주택을 공급한다고 해도 그것보다는 사실은 실제 수요가 있는 곳에 적정한 가격, 그러니까 그 어포더블 하우징이라고 요즘 많이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요. 부담 가능한 주택이 제때 공급되는 게 사실은 중요하고, 그게 몇십만 호를 공급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굳이 안 여쭤봐도 다들 동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에서 분명히 또 정권이,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그런 공급 목표치를 제시하고 공급을 또 박차를 가하겠지만은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어포더블 하우스, 부담 가능한 주택을 좀 많이 공급하는 것은 사실 뭐 달성이 사실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좀 그런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좀 작게 나왔었는데요. 지규현 박사님 그때 PT 화면 중에 하나는 뭐 정부가 도심지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했다라는 게 막 PT 같은 데 보면 하나 이렇게 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거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하면서 계속 정책을 만들어내곤 있지만은 획기적으로 막 확 늘어나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쉬웠다면은 진작에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됐었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쉽지만은 않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정부가 어떤 몇만 호를 공급하겠다, 또 뭐 어떤 주택을 만들겠다, 또 뭐 이름이 또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즉 수요자가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데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그런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절대 포기하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저는 일단 그 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숫자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더라도 그걸 담기 위해서 저희 실무자들은 계속 고민하고 지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오늘도 좀 많은 의견이 제시가 되셨고요. 앞으로도 거기에 관한 제언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희는 귀를 열어두고 경청하고 고민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시간 빨리 가네요. 이제 얘기 시작도 안 했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서비스 얘기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강순주 이사장님 포함해서 주거복지 서비스 많이 얘기가 나왔었고요. 지금 뭐 3만 불 시대의 주택, 주거생활의 품격 이런 걸 얘기하는 우리 사회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국제기구가 다들 인정하는 고소득 국가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지금 소득 계층 간에 또는 지역 간에 세대 간에 분절화라든지 또는 격차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과정에서 또 1, 2인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특히 주거 취약계층들 같은 경우에 소외감이라든지 좀 이런 불안감, 주거생활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좌절감 같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안고 사는 가구들이 우리가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구들은 줄지 않고 뭐 심지어 오히려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좀 걱정되는 목소리들과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향후의 주거복지 방향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그런 물리적인 작은 한 사람 간신히 누울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공간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도 같이 좀 제공할 수 있는 그 단순히 돌봄의 제공자뿐만 아니라 그 공공임대주택에 특히 사시는 분들이 스스로가 서로 간의 상호 부조의 개념으로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도 좀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조금 더 주거복지에 대한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돌봄에 대한 그런 그 개선을 저희는
계속 추진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강순주 이사장님 비롯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당연히 이거는 우리 국토부나 뭐 LH에서 하고 있는 LH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부처 간의 협업을 뿐만 아니라 NGO뿐만 아니라 비영리 단체뿐만 아니라 영리 단체까지도 포함을 해서 우리가 광범위하게 협업의 그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고 또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서 실제 주거복지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자존감과 연대감 그리고 책임감을 갖고 우리 사회 구성원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그 발표 토론자분들도 너무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다 코멘트를 달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뭐 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주거복지 기왕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첨언을 드리자면은 이런 주거복지 서비스가 아까 강순주 이사장님께서 이제 보편적 주거복지라는 말씀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아마 우리 정부가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거복지 서비스라는 것들이 중산층이나 그 이상들도 이제는 관심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향유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하신 게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 여러 번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특히 이제 고령자층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보다 이제 초고령 사회 진입이 훨씬 더 빨랐으니까 2005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일본의 국토교통성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 2011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그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을 보급을 나섰습니다. 그 일명 뭐 사코주라고 하더라고요. 앞글자 이렇게 따가지고 아마 그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사코주 이런 말들을 아마 뭐 좀 고령자 주택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작년도에 이제 실버스테이 제도를 정식으로 발표를 했고 연말에 이제 시범 사업도 저희가 출범을 시켰는데 우리의 그 실버스테이가 사실 한국판 사코주라고 그냥 이렇게 쉽게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특히 제도적으로 조금 더 보완을 더 받으려면은 지금 그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그 20년 장기 민간 임대주택이 지금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으로서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이것이 제도화가 된다라면은 그 한국판 사코주인 실버스테이 보급에 조금 더 촉진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8분 금방 지나가네요. 예. 일단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관님 그 토론 내용은 우리가 일부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미리 보시더니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 국내에 공무원들한테 좀 그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지금 토론 내용들을 꼼꼼하게 지금 다 기록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마 가셔서 많이 또 참고를 하고 논의하고 또 여기 토론하셨던 분들이나 발제하셨던 분들께 또 궁금한 사항은 또 연락도 하시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을 그렇게 짚어가시면서 정리를 하실 것으로 믿고 따로 그 말씀하신 건 정리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이거 하나 봐보면 이제 공급 부분에서 보면은 좀 우려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여기서 최근에 한 2, 3년 동안에 인허가 착공 물량이 좀 적다 보니까 앞으로 이게 공급 부분이 부족해서 2, 3년 뒤에 주택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 실제로 그런 걸 우리가 많이 겪어봤었고요. 그런데 그거 하나는 제가 좀 체크를 해봤었습니다. 해본 게 공공 부분에서 지금 주택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이 향후 한 5년 동안에 착공 정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일부는 이제 분양이 벌어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2기 신도시 아직 지금 덜 되어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또 2사 대책에 나와 있는 물량, 그 이후에 또 이번 정부에 와서 발표했던 물량들을 총 집계를 해서 보니까 수도권 부분에서만 하더라도
한 70여만 원 정도가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그 정도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이제 바로 이제 올해부터 분양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는 데다가 지방가도 이제 지방가는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않아서 별로 체크를 안 해봤습니다만 그것도 한 30여만 원 남짓돼서 전체로 공공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런 정도 되고 거기다가 지금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신도시 등 신규 택지 지정은 또 계속 해 나가시겠다고 그러니까 막 그런 부분에 물량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민간에서 공급들이 지금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시장은 사이클을 걷는 것이니까 하면은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또 지금 PF가 애로사항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또 기대도 해봅니다. 어떤 이렇게 하니까 대충 이제 5시 반에 접근해 옵니다만은 제가 아까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 한 2분 정도 받겠다는데 사실 제가 시간을 5시 반으로 하면 자료에 나와 있으실 건데요. 미리 올라오기 전에 상임대표님한테 여쭤봤어요. 가능한 시간이 언제까지냐? 항상 이게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랬더니 5시 50분까지는 가능하다고. 그래서 20분은 제가 따로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걱정을 안 했는데요. 자, 그럼 방청석에 약속했던 데에게 빛이 너무 비쳐서 가리는데 방청석에 혹시 또 실무의 토론을 좀 해주실 분 그 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그 마이크 좀 들이시고 네. 네, 죄송합니다. 오늘 많은 좋은 주제로 얘기들 나누시는데 제 몸도 아픈 몸이 뭐 얘기하려다 보니까 발언이 좀 엉키기도 그런데 이해해 주십시오. 근데 뭐 딴 걸 토론하자는 건 아니고요. 제안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통계 자료에 대해서 미래 추세치 같은 것들 표현하실 때요. 좀 낙관적인 거랑 비관적인 걸 같이 좀 표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 분석이라 그러나요? 그런 게 좀 같이 좀 앞으로 돼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네, 뭔지 안 들렸어요? 시나리오 분석이라 그러죠. 통상 낙관론, 비관론 또 그 중간을 채택해서 하는 3가지 안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전부 주제 발표하신 거 보면 앞으로 주택시장이 그냥 이렇게 계속 갈 것이다라는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전. 제가 개인적으로 아직도 바닥이 아직도 어딘지 모르고 있거든. 가격이 아마 전 2015년까지 때 가격까지 떨어질 거라고 충분히 전망이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어느 누구도 한 분도 안 하시더라고요. 일부러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주저없이 막 회백한 듯한 그런 느낌을 들기도 하는데요. 좀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시장의 언제나 똑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똑같을 거라는 전제하에 막 얘기를 하시니까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네, 그만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석재 박사님, 선생님 말씀하셨던 사항을 정리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본인 성함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저 박기영입니다. 작년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직원입니다. 하기 전에 주거복지본부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보니까 김성래 박사님께서 주택전문기관 마지막 보고서 말미에 주택전문기관이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발하는 공기업에서 L하고 H가 합쳐졌지만은 개발하는 공기업에서 주거복지란지
임대 관리하는 업무 자체가 이 소외되고 또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조직에서 위치를 차지하는데 많이 이렇게 좀 잡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또 이 공기업이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잦은 순환 배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연구원 같이 전문가를 뽑는 게 아니고 공채를 통해서 채용된 직원들이 돌아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지식이 좀 부족한 그런 상태에서 주거복지 업무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하게 되면은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방금 박사님께서 주제 발표할 때 계획 기능이 부족하던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저희 경기 주택도시공사 같은 지방공기업인데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국토부에서 매입 임대 물량을 받는다든지 전세 임대 물량을 할당받습니다. 받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거기 직원들이 문재인 정부 때 그 계약직으로 있던 직원들이 정규직 만들면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직으로 전환된 직원들 보수가 박하거든요. 그런데 정규직들이 배치가 돼가지고 그 업무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럼 방금 신입으로 들어온 직원들이 그 공무직 급여보다도 더 위에 있습니다. 그 전문성은 공무직이나 그 친구들이 더 많은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개발 공기업이라는 그 안에서 두 가지 업무가 같이 이루어지면서 개발하고 복지가 같이 업무하면서 상당히 이렇게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지금 많은 여러 가지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조직이 지금 새 정부 들었을 때 차라리 별도의 전문기관이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 나오는 이 주거복지란 자체가 일반 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그 중량의 목적이 아니고 저소득층이라든지 취약계층 또 청년계층에 대한 주택을 공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을 가진 별도의 그 국토부의 정책을 계획하고 또 집행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공기업에서 부채 비율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LH도 그렇지만은 저희 지방 공기업도 옛날에는 부채 비율이 1000%였습니다. 지금은 아마 200%까지 줄어들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400% 하다가 그러면은 임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하면은 부채 비율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CEO나 이런 사람들은 그 임대보다는 개발을 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수익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개발 공기업에서 두 가지 업무를 개발하고 이 복지 업무를 같이 하는 그런 병행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게 역할이 되신다면은 별도의 아까 이제 박사님이 주제 발표 때 하셨지만은 주택 전문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체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광역인 저희 GH공사를 하지만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기초지자체의 개발 공기업들이 한 20개가 있습니다. 그 공기업들도 다 그런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기업은 우리 광역인 GH공사보다 더 그런 업무가 좀 더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취약하지만은 그게 또 공적인 기관이니까 집행을 하게 되고 또 실제로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 있고, 아까 이제 주택수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정부에서 새로 정책에 들었으면은 뭐 매입임대는 몇 호고 전세임대는 몇 호고 이루어지는데 매입임대도 만약에 1000호가 이루어지면은 매입하는 그 호수는 1000호가 나올 줄 몰라도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는 입주되는 그 공실이 아니고 발생하는 그 주택수가 얼마 안 됩니다. 많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국토부에서 공실을 잡을 때 6개월 동안 공실이 이루어지면 장기 미공실로 잡히는데 그런 그 주택 그 매입임대 호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 전체적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매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결국은 회사 돈으로 매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게 또 매입하고 난 뒤에 임대가 이루어지는 그 텀이 발생하고 6개월 이상 1년까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하면은 지역의 졸지에 그게 임대하는 그 공간이 커뮤니티나 조경 전문 뭐 리프레시라는 공간으로 바뀝니다. 그게 실제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들이 너무 아까워요. 보면 집행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아까 박사님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주택 전문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좀 체계적으로 이 개발이라는 데서 빠져나와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매입임대 요즘 또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물량이 지역별로 또 맞지 않고 그래서 거기를 하다 보면 급하게 또 매입해서 공실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 좀 고민도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아까 부채 비율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제 공기업 평가하면서 그 200%를 넘어가게 되면 부채 위험기관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죠. 그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뭐 그렇게 되면서 또 그 부분 평가는 그렇게 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은 또 많이 지어라. 공공임대주택 지금 무조건 지금 적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임대료는 또 통제를 하고 막 이런 것이 짝이 좀 안 맞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조정이 좀 돼서 사실 공공임대주택도 수지 균형은 맞아야 지속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그러더라도 시중임대료보다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한 번 더 있으십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토론 잘 들었고 저는 최상준이라고 하는 시민입니다. 저는 20대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바는 많이 없지만 제 상식선 안에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후분양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저는 그 주택도 좀 물건 사는 것처럼 간단하게 해서 복잡한 단계 없이 쉽게 살 수 있어야지 청년들이 접근하기 용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주거복지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시장주의적인 생각과 정책적인 생각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토론을 다 들어오면.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고려도 해야 되면서 동시에 정책도 세워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모순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많아진다는 것은 사회가 확장되지 못하고 계속 축소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했을 때 사회가 계속돼서 축소할 텐데 그러면은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die in place인가요? die in community?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결국에 노인분들이 많아지시면은 누군가 돌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계속해서 새로운 세대들이 확장해서 그 사회가 조화롭게 세대가 조화롭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수요는 1인 2인에 집중되니까 거기에 대한 그 맞춤 정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시장주의적인 접근보다는 좀 더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청년들이 자기의 영역을 확장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좀 더 정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도권은 어차피 토지는 한정돼 있고 그 다음에 수요는 계속적으로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이유가 사회 간접 자본, 우리나라 국토 발전 전략하고 그 다음에 문화적인 영향력이 문화, 정치, 경제 총괄해서 영향력이 수도권에 너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 사회 간접 자본하고 주거복지는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회 간접 자본을 계속 수도권에 집중 투자하는 이상 수도권의 공공임대주택이나 주택에 대한 공급은 아무리 해봤자 고소득자들만 진입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간접자본 인프라를 국토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을 해서 청년들이 국토 곳곳 방방곡곡에 가서도 최대한 균일한 문화, 정치, 경제적 접근성을 누릴 수 있어야지 결국에 그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고, 수요가 분산되니까 공급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가가 안정이 될 수 있고, 그래야지만 결국에 이 계속 지속적으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답변만 부탁드리면, 구체적으로 후분양 제도에 대해서 도입을 해주실 생각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세 가지 주제가 상당히 중요한 주제들인데 그걸 잘 짚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은 거 선분양 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아파트는 또 실제로 선분양 제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민간 부분에서 하는 비아파트 부분은 또 실질적으로 지어놓고 가서 이제 팔고, 여기서 아파트도 이제 30호 이상 되는 경우는 우리가 선분양으로 이렇게 해서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따 답해 주실 수 있는 우리 토론자분이 있거나 하면 얘기를 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에서 주거복지 정책 부분의 시장주의와 정책적 측면, 특히 이제 1, 2인 가구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1, 2인 중심으로 이렇게 소형화시키겠다, 그런 전략으로 보여진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결혼하고 나면 나중에 또 이제 주택 규모도 커지고 또 필요를 더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그렇게 되면은 더 너무 적은 주택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꼭 지어야 되겠느냐, 저 이렇게 해석했는데 맞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런 부분이 현재 지금 상태에서의 그 정도, 예를 들어 65% 수준이 이렇게 1인 가구가 되고 있으니, 요거는 이제 또 늘어나고 있는 추세, 그러니까 그 정도 비율 정도 수준을 하자는 것이지, 전부 다가 이거 1인 가구에 맞추자는 얘기는 지금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들은 이제 규모가 거기에 안 맞게끔 돼 있으니까 신규로 할 때 조정해 보자 하는 말씀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이 문제는,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는 이건 국토 종합계획에서도 반영을 하고 산단 부분에서도 조정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수도권 종합계획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풀리지 않은 숙제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이거는 아마 이제 국가적인 아젠다로 계속해서 고민하고 해야 될 사항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 혹시 후분양제도 관련해서 어느 분 얘기 좀 국장님. 아마 간단하게만. 사실 우리 국정정책관님은 이제 주택 공급을 직접 하는 측은 아니신데. 예. 그래서 제가 좀, 근데 뭐 제 소관 따져서 질문하신 건 아니고 정부에서 왔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뭐 후분양 제도가 후분양을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후분양을 정부가 막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정부가 선분양을 허용을 해준 겁니다. 그럼 선분양의 장점은 뭐냐?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후분양을 하면은 그 기간 동안, 건설이라는 것은 그 긴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그 기간만큼의 금융 비용을 소비자가 다 물어야 된다는 점이거든요. 대신에 차라리 품질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한에서 선분양 제도를 해서 소비자도 더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을 하고, 주택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빨리 계약금을 받음으로써 그 금융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분양 제도가 생긴 거지, 정부가 선분양을 제도화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 있는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그 선분양을 오히려 제한함으로써 선분양의 혜택을 좀 못 누리게 하는 그런 페널티도 가해주고 있고요. 아까 전에 그 김군영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택 이외의 분야에서는 후분양도 많이 있고, 또 아까 전에 이 주제로 발표하셨던 지규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기업형 임대로서 기업형 민간 임대로서 이게 조금 제도가 된다라면은 후분양으로서, 그러니까 다 지어진 채로 그 집에 다 구조가 돼 있는 그런 것들을 보고서 입주자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왜 기업형을 하면서 신유형 장기 임대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강조를 했던 게, 그게 단순한 임대가 아니라 이게 리츠 형식으로 공급이 되고, 입주자 같은 경우에는 그 리츠를 상장할 경우에 지분을 우선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서, 또는 개인의 경제적 사정 때문에 집을 한 채를 온전히 구매할 수는 없다라면은 그런 리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집의 일부만이라도 지분이라도 가지고 있으면서 후분양제 같은 그런 식의 방식으로 주택을 간접적으로 일부라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잡은 김에 그냥 좀 더 얘기를 더 해도 될까요? 하게 된다면은 아까 세 번째 말씀하신 것부터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거복지 문제에 있어가지고, 주거복지 문제뿐만 아니라 뭐 저출생 문제도 핵심은 수도권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이, 왜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해야 되나? 수도권 집중 완화가
저출생 문제 해결이라든지 주거복지 제도 개선, 주거복지 효과 측면에서도 굉장히 필요하고 국가적으로 이걸 오죽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은 행정부처를 다 옮겼겠습니까? 행정부처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들 중에서 메이저 공공기관들은 전부 다 지금 지방에 있는데 이 정도로 강력한 국가가 공공기관 지방행정과 그 중앙부처 지방이전을 시행한 국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국가도 그 정부도 이게 워낙에 중요한 문제라고 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정부나 공공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사회간접 자본을 수도권으로 집중시키는 문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간접 자본 같은 경우에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서, 지방 개발을 위해서 그쪽에 사회간접 자본을 굉장히 많이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회간접 자본들을 수도권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고 지방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간접 자본도 결국에는 세금이고 그것도 돈이 들어가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방 사람이고 돈을 내는 사람들은 수도권 사람이면은 그건 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필요한 지역에 도로가 나아져야 되고 또 가장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실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맞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또 반대로 수도권에만 도로나 철도가 놓인다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지역에 더 많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되 수도권과 지방이 같이 좀 투자를 할 수 있고 그것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경기주택공사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분답게 굉장히 피부에 와닿고 그 실무자인 제가 굉장히 느끼고 있는 그런 거를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주택 전문기관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주거복지 전문 기관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 그것이 굉장히 이윤이 많이 남는 일반 개발 업무와는 조금 분리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조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갑니다. 그리고 그게 대한 필요성도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는데 기관을 크게 쪼갠다든지 분리하는 문제는 조금 주제가 너무 큰 문제라서 제가 당장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으냐. 다만 이런 생각을 제가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굉장히 수십 년간 이제 국토부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주거 문제만 한 건 아닌데요. 이것저것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LH나 모든 개발공사도 결국에는 이게 공기업도 공이지만은 기업이다 보니까 주거복지처럼 손해가 많이 나는 쪽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한다든지 조금 그런 면이 조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재부나 아니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채 비율이라든지 그런 거 위주로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은 이 주거복지 사업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손해가 나는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를 한다라면은 어느 정도 이런 정부 지원이 갈 수 있는 사업이고 따라서 그런 기관에 대한 평가가 너무 금전적인 거로 평가하기보다는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래서 조금 더 정부 공무원들스럽게 말씀을 드리면은 국정과제를 얼마나 잘 수행을 했느냐. 이런 측면에서 조금 기관을 평가한다라면은 그것만 해도 조금은 기관에서 조금 더 주거복지에 대한 좀 관심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지금 LH가 그렇게 안 하고 있다라는 그런 건 아니고요. 또 GH나 이건 경기개발공사가 그걸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좀 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관이 스스로 주거복지에 조금 더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인 체계를 조금 설계하는 것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을 짧은 시간 동안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는 이건 좀 이렇게 좀 돌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시나리오, 낙관론, 비관론 이렇게 좀 다양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정부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정부가 주택을 공급한다가 아니라 시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시장에서 사실은 적절한 수요에 맞게 맞춤형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제도적인 틀을 까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장이 다 공급할 수 없는 그런 계층들과 그런 지역이라든지 그런 걸 대비해서 우리가
보완적으로 공공주택 또는 공공임대의 방식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정부의 역할 중에 하나가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보의 공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 참여하고 있던 플레이어들이 오판을 하거나 잘못된 그런 투자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가 돼가지고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에 따라서 집을 사고 팔고 또 자기 처지에 맞는 집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거를 위해서라면은 주택 공급이라든지 또는 주택 공급이라는 게 아까 전에 우리 박신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허가에서 사업 인허가에서부터 착공, 준공, 입주까지 가는 굉장히 긴 텀이고요. 저희가 요 경우에 대해서 각각의 경우에 전부 다 거기에 관련된 정보를 이것도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다 공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인허가를 조금 강조하게 된 거는 정말 전 과정을 다 보기 위해서 인허가를 강조를 한 것이, 인허가만 본다든지 또는 인허가만 공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조금 첨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허가라든지 그런 공급에 관련된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전에 택지 개발부터가 조금 있겠네요. 그런 택지 개발 단계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모든 정보를 좀 공개를 해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주체들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미진한 점이 있으면은 차차 더 개선해서 가급적이면은 열린 정부로서 열린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저는 그거를 정보 공개를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인허가부터 진짜 인허가된 주택이 진짜 집이 지어졌는지 연결하는 상황을 보여달라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숫자가 이번에는 인허가가 같은 연도에 얼마였고가 아니라 진짜 인허가된 집이 분양이 됐고 준공이 됐는지, 요 과정은 국토부나 지자체가 볼 수 있어요. 특히 저는 지자체가 볼 수 있는데, 지자체가 그걸 보면 지방정부의 지방의 주택 사정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부도가 얼마였는지. 무슨 말씀인지 아마 다 파악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이렇게 또 정책관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열띤 토론이 이루어져서 너무 좋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 발제자분들께 시간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마 저녁 식사 자리는 좀 참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꼭 내가 이 얘기는 하셔야 되겠다면 그때 하셔도 안 되겠나 싶은데 괜찮으십니까? 세 분 발제자님.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제 우리 주거복지 갈 길을 묻다,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토론해 봤는데요. 갈 길이 답이 딱 어떻게 하나로만 정해져 있겠습니까? 그래서 해결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의견도 또 다양할 수가 있을 것인데, 이런 좋은 의견들을 서로 모으다 보면은 하나 또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토론은 이 정도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자리가 시간 혹시 필요하시? 마치도록 하고, 이 자리를 오늘 만들어 주신 준비해 주신 매일경제 그리고 주거복지 포럼 주최 측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발표를 해주신 기조강연부터 시작해서 발제를 해주신 여러분들, 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명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도 감사드리고요. 방청석에 그렇게 많이 오시고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식적인 그럼 토론회는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